일생을 정의에 바쳤던 고인이 영면에 드는 순간 연신 흘러내리는 추모객들의 눈물이 마른 하늘을 적셨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이제 자서전 집필자로 우리 김 위원님을 낙점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원래 친분이 있으셨어요? 아이,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뭐 예. 그 면식이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면식이 없는데 어떻게? 어느 날 그 김한정 최경환 비서관이 예. 저를 보자고 왔어요. 예. 대통령님 자서전 얘기를 꺼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한번 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이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날 그렇게 알고 계신가? 네, 근데 대통령께서 신문을 이게 숙독하시잖아요. 예. 숙독하시는데 특히 이제 경향신문을 그 당시엔 이제 예. 아주 깊이 읽으신 모양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비판해 보신 적 없어요? 근데 대통령님 그 주위에 있는 측근들을 비판을 많이 했죠. 이제 말하자면 인적 장막이 쳐져 있는데 예, 예. 측근들을 잘 보시라고. 아, 대통령께서 그들을 잘 보시라고. 자서전 집필을 청탁을 받았습니다. 예. 그게 참 부담스러운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대통령님을 뵀죠. 여기서 여기서 예, 바로 옆에 바로 옆 저희가 지금 얘기한 예. 요 옆방이 이제 그 집무실. 집무실로 쓰시던 예, 건가요? 거기서 이제 이른바 이제 거의 독대죠. 독대죠. 예, 예. 예. 그때 2004년 4월이면은 이 동교동에 그냥 노을이 쫙 깔려 있을 때입니다. 예. 크게 그 모든 그 민주당의 그 선거 참패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왔을 때 대통령께서 저 걸어오시는데 놀랐어요. 너무 쇠약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 한류와 우리 민족의 문화 재창조력과 한류가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야, 이분 참 이 저 몸도 쇠약하고 그 심적인 고통도 굉장히 지금 크실 텐데 한류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하시는 거 보고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분의 깊이는 다 인정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들어보시면 우리 예. 저 못 들어봐서 예. 그러시는데 실제로 면전에서 들어보고 그 나올 때는 사람 다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얻은 것 같은 느낌이 예. 들고 그래서 그날 이런 분의 삶이라면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 고생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날 독대하면서 예. 자 이제 자네가 내 자서전을 좀 부탁하네. 예. 이런 원칙을 좀 지켜주기 바라네.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공정하게 서술해라. 음. 공정하게 서술해라. 공정해라. 예, 공정하라. 또 한 가지는 그게 생명이죠, 자서전은. 예. 저를 이제 택했던 것도 미문을 쓰는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도 저한테 이제 그걸 했던 것은 네. 아마 공정하게. 기자니까 공정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공정하게 써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교훈이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뭔가 이제 보는 사람한테 남는 게 있어야 그렇지. 된다. 뭐 깨닫게. 예. 마지막에 이제 소설처럼 재미있게 써라. 뭐 이렇게. 야, 그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자서전 기술 작업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구술을 하시고. 예. 대통령께서 41차례로 기억합니다. 41번인가 구술하시고. 예. 그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녹화를 같이 했어요. 건강이 안 좋을 때가 많으셔가지고 구술에도 좀 어려움이 있으셨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한 2시간 정도 맥시멈 예. 2시간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구술 횟수가 이렇게 많았고, 예.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대통령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예.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구술을 해주셨어요. 예. 대통령의 일기도 그 자서전 자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기 다 보신 거예요? 예, 저는 다 봤죠. 다 보셨어요? 예. 김 전 대통령의 일기를 직접 보신 몇 안 되는 분 중에 이제 한 분이니까요. 일기를 보면서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 촛불 집회를 보고 이분은 그 옛날 그리스의 그 직접 참여 민주주의를 떠올립니다. 아, 그러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 아고라 같은 예. 그런 거에서 영감을 받으시고 미래 사회는 절대 독재를 할 수 없다. 쌍방향의 이 정보가 유통되기 때문에 미래 사회는 그런 불의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아주 놀랍게 얘기하십니다. 예, 일기에 이렇게 나온 얘기 들었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 이제 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경랑의 시대에 그 정말 우뚝 선 인동초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의 평생을 이제 더듬어가는 작업을 하셨잖아요. 가슴이 타오르는 그런 순간이 많았겠어요. 가슴이 타오른다는 표현은 상당히 완곡한 표현이에요. 문학적이네요. 네. 예.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았습니다. 먹먹할 때가. 뭔가 아득해지고. 예. 예. 5번의 죽을 고비도 그렇고 또 이 지역주의의 그 화신처럼 예. 그리고 거짓말쟁이 예. 용공분자 이런 것을 매도당할 때 예. 어떻게 할 길은 없고 예. 그리고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공격하고 이런 걸 이제 쓸 때는 참으로 제가 대통령처럼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그래서 글을 못 쓰고 나와서 술 한잔 먹자 이럴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더러더러 있었어요. 예. 그리고 자서전을 쓰시다 보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의 비밀이라거나 그런 게 이제 이번 자서전에 들어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네. 뭐가 있나요? 본인이 이제 서자라는 것을 처음 밝히셨고 그간의 그 출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다 이제 우리 대통령님을 공격하기 위한 정적들이 만들어낸 소문들인데 그 서자 부분에 대해서 안 밝혔어요. 한 번도. 예. 그 이유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김대중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이 저 학교에서 오면은 그 아들의 길목만 지키고 있다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점심 먹이고 저녁 먹이고 이런 완전히 그 아들에 대해서 바친 삶이거든요. 그래서 서자라고 밝히면 어머니의 누가 예. 될까봐 거기서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안 밝히고 결국 이제 이제는 편안하게 밝힐 수 있다. 우리를 불러서 예. 서자인 걸 밝혀달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하늘에서 이제 그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과 화해를 했을 것이다. 나는 그래서 밝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자서전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소회를 다 밝히셨어요. 예. 대통령께서 예.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아주 자잘한 부분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많이 쓰시고. 예.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거죠. 예. 예. 메가톤급의 무슨 비밀이 이렇게 돌출하고 이건 예. 김대중 대통령의 삶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이야 늘 감시의 대상이었고 늘 쫓기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걸 클리어하지 않으면은 예.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기가 안정된 생활하고 있는 그 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 나누고 그러고 목표로 나오고 결심한다는 것은 그 보통 결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하니까 아버지가 동의를 하시고 그래갖고 결국 목표로 나왔는데 어머니 그가 그런 결정 안 했으면 나는 오늘날 나는 없는 거죠. 자서전 쓰시면서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예.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서울에 일을 보러 왔다가 예. 이게 말하자면 공산 치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강을 넘어가서 이제 목포까지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그게 좀 가슴 뭉클했어요. 참외를 먹어가면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목포에 갔는데
어머니가 미이라처럼 말라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갔더니 갔더니 다 이제 우익 쪽이라고 해서 다 좌측에서 재산을 다 예. 뺏어가고 그리고 아들은 반공을 오해해서 낳았어요. 둘째를 그 차영희 여사가 예. 첫째 저 부인께서 예. 그래서 잡히 들어가죠. 잡히 들어가고 이제 목포 형무소에 이제 갇혀 있는데 밥을 이제 안 주는 거예요. 하루에 주는데 밥 일할 수도 없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움직이면 안 돼요. 절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깨구리처럼 이렇게 이제 엎드려서 그걸 이제 그 말씀하시고 그럴 때 참 그리고 전라도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허천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허천나게 먹는다. 허천나서 그냥 막 겁지게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먹어도 막 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허천나게 먹었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참 저 웃으면서도 참 웃고 있어서 참 눈물겨운 일이더라고요. 같이 웃으면서도. 일생을 다 지금 글로 썼잖아요. 네. 그분의 일생을 소상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쓰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3번 정도 기회가 온다. 네. 그런 성공의 기회가 탁탁 오는 게 보이던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기회는 예. 사람의 기회는 천사의 얼굴로만 오지 않는다. 야. 그건 악마의 얼굴로도 온다는 거죠. 기회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늘 본인한테 온 역경과 이런 순환도 예. 모두 자신의 그 기회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게 긍정적인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예.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망의 계곡에 떨어졌어도 예. 대통령은 절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한테는 고비를 기회로 만드는 아주 좀 탁월한 능력이죠. 그건 그런 능력이죠. 걸 가지고 계셨죠. 예. 그건 자신을 믿는 힘이 같아요. 나를 믿는 힘. 나는 할 수 있다는 예.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로 겨뤘을 때 그때 대단했었죠. 그때 네. 저는 아주 어릴 때였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박정희하고 맞붙는다. 근데 대단하단다.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어릴 때 네.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대통령께서 이제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예.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책 선거를 했습니다. 예. 그 정책 선거라는 게 그 당시에는 거의 병영 국가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예. 저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 독재였고 그 당시에 4대국 안전보장론을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 4대국이 우리 평화를 책임져 줘야 된다. 예. 그리고 항토 예비군을 철폐하겠다. 그리고 대중 경제론을 또 설파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지금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서민 경제 위주의 그 경제 정책을 펴야 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을 미리 내다보고 폭로하기도 했었죠. 예. 대통령 선거 때 이대로 박정희 후보가 승리한다면 이 나라에서 이제 다시는 선거가 없다. 그리고 총통 시대가 온다. 이게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건 뭐 대단한 용기였죠. 그 독재국가의 서슬이 뻔한데. 예. 그때부터 이제 정치적으로 혹독한 시련기를 막 겪게 되는데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는 거죠. 예. 유명한 납치 사건. 일본. 도쿄 예. 파레스 호텔에서 대통령께서 그 이제 구술할 때 예. 가장 그 격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소상하게 예. 그냥 그걸 쓰면 그대로 원고가 될 정도로 예. 이렇게 이제 구술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죽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시니까 그렇게 소상하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신 것 같아요. 예. 2번 이제 죽을 고비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토막살인을 내서 예. 마대자루나 이런 것을 예. 해서 갖다 버리려고 했다가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걸 바꿔서 바닷가에서 이제 수상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인상에 남는 게 이제 이불에 싸서 넣으면은 그 이불이 물을 먹어서 뭐 뜨지 않는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그 속으로 그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고난한 삶 살았는데 내 삶 여기서 마치자 좋다
근데 뭐 그래도 잘 살아온 거 아니냐. 나 정의로운 삶을 살았으면 됐지. 뭐 더이냐. 그리고 그러다가 아니야. 내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내가 이 상어가 이 아랫도리를 다 뜯어먹어도 이 잇몸만 어떻게 떠서라도 살고 싶다라는 또 생각하세요. 간절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하여 같은 은혜를 입은 국민한테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서 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막 배가 표현이 그래요. 미친 듯이 배가 달려가고 막 헬리콥터가 소리가 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지점 가가지고 이제 요원들이 구출이 되는 거죠. 구출해서 선생님 아니십니까 해서 이제 구출하는데 그게 이제 아주 생생하게 저한테 이제 그 납치 사건은 진상이 규명이 확실하게는 안 됐죠 아직. 사건은 정확히 다 규명이 됐는데 이락 정보부장 지휘하에 다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만 이제 안 된 거죠 그게. 근데 이제 뭐랄까 정의가 실종되는 그런 사건은 반드시 이걸 규명을 해서 역사에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애매한 봉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셨죠.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계속해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힘이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돼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근데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고하시나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뭐 독재자이고 그분이 이제 뭐 많은 해악을 끼쳤죠. 우리 역사를 후퇴시키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경제를 살렸다는 이 세간의 이제 평을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경제 살린 거에 대한 그 현상은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문민 정부가 있었더라도 경제를 살리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게 장면 정권에서 세워진 겁니다. 집행을 그 쿠데타 세력이 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장면 정부가 그 5개년 계획을 갖고 그때 미국이 전폭적으로 그때는 문민정부라 해서 도와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서 경제를 부흥시켰다면은 지금 이제 역사에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박정희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 성장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안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한 건 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부각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런저런 논란을 떠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크게 이제 생각해 주는 건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국민들한테 심어줬다는 것은 대단하다. 그래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여태 패배의식만 하고 살았는데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그 신풍을 이제 좀 진짜하게 시킨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퇴임 이후에 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로 대통령을 찾아옵니다. 여기 사저로.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서 너무 기분 좋아하셨어요. 이게 말하자면 그 죽은 박정희 대통령이 딸을 통해서 와서 이렇게 그때 사과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 때 일어난 불행한 일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했거든요. 박정희가 환생해서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듣고 세상에 이런 날도 오는구나라고 하셨어요. 이게 너무 좋아하시고 뭐 본인이 딸을 통해서 화해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하고 또 이제 뭐 5.18 내란 음모죄로 그때 사형 선고. 예. 김대중 대통령은 호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뭐 대통령 후보, 대통령, 야당 당수, 반란군의 수괴, 내란 음모 사건 주범, 사형수 많이 다. 그때마다 이 한국에서 정변이 일어나고 큰일이 나는 겁니다. 이분한테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날 예감을 한 거죠. 아, 이제 또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때 끌려가면서 알력으로 끌어가니까 이 여사가 등 뒤에서 그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분이 그냥 가실 분인데 왜 그러냐고. 막 그 소리가 증언하면서 생생한데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앙정보부인가요? 그 남산 지하 예. 거기서 이제 그막 거의 거기는 들어갔다면 뭐 뭐 여기저기서 예. 비명 소리 나고 대통령 이제 잠 못 자게 하고 그런 이제 그 생활이 고난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 군사재판 나가면 이 1심, 2심 이제 대법원 30인데가 아니고 1심, 2심 재판하는데 재판장이 만약에 판결할 때 그 재판장이 입을 뚫어지게 봤어요. 그래서 사냥하면 입이 이렇게 찢어지잖아, 사. 그 무기하면 무 나오잖아. 입이 나오면 살고 찢어지면 산다,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입을 보면 그렇게 그 정도로 마지막 절박한 생각을 가졌어. 그러나 죽어도 굴복을 안 한다, 타협을 안 한다. 그냥 그런 것이 그 당시 내 태도고 심정이었어. 광주 민주항쟁이 벌어진 건 그러면 감옥에서 하신 거겠네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거기 들어갔을 때는 몰랐어요.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저 광주 민주항쟁은 그 다음 날 이제 말하자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세월이 지나간 거죠. 예. 지나가는데 어느 날 저 대통령님을 이제 누군가 회의를 하려고 하면서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간의 신문을 예. 뭉치를 탁 던져주는 게. 거기 딱 보니까 광주 사태가 나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엄청난 민주항쟁이 예. 나는데 그때는 광주 사태였죠. 예. 사람들이 뭐 많이 죽었다는 게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혼절을 해버리신 거지. 야 이런 게 있었냐고 의식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냥 발 뻗고 우신 거죠. 들어와서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결국 이제 그때 그 광주 사람들이 부르짖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를 해보는 거 하는 거하고 전두환 사퇴, 김대중 석방이에요. 그게 구호가. 얼마나 본인의 때문에 이제 많은 그 예. 사람들이 희생되는 거 아닐까. 예. 어떻게 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광주입니까? 그래서 이제 신군부 사람들이 휴교로 옵니다. 와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당신 이제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한테 협조해라. 대통령 외에는 다 들어주겠다. 당신이 그러니까 다 들어줄 테니까 우리랑 협조해라. 김대중 대통령도 인간인데 살고도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그 참상을 알고 자기 이름을 부르다 죽어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너무 복받치니까 나는 광주 사람들과 같이 죽겠다. 당신들 협조하겠다. 나를 죽여라. 나는 마음 객존돼 있다. 당신하고 협조 못하겠다. 라고 이제 그 결심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이제 본인이 죽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직접 얘기를 안 하셨지만 같이 이제 김대중 내란 음모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얘기해보면 자기네들은 이제 뭐 막 장난도 하고 막 그런데 사람들 모이면 그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이제 같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딱 오늘 이제 가서 이제 면회를 가던가 어디 이제 뭐 식사를 하러 가던가 뭐 이렇게 뭔 일이 공모해서 나가면 이 낯빛이 표정이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표정이 하나 없고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니까 몸무게가 한 10kg 빠지고 어떻게 보면 흡사 유령처럼 왔다 갔다 하신 거죠. 뭐 표정 없이. 표정 없이 뭐 표정하게 그 이제 죽음이 오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감형이 되고 청주 교도소로 가갖고 이호 회사가 이제 찾아왔는데 그때 엄청나게 보고 우는 거예요. 그 전에 만났을 때 한 번도 안 울었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데 그 눈물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눈물이에요. 내가 그게 내가 살았구나. 그게 살고 싶었던 거죠. 예? 살아있음에 대한 눈물이라고 자서전도 우리 나오죠. 살아있음의 눈물이다. 그 당시 대통령께서는 그 광주에 대한 엄청난 충격을 받고 거기서 그냥 광주 생각하면서 그냥 여기서 죽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거죠. 당시는. 그 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은 안 하는 거죠. 예. 그 보복을 안 하는 게 그 대통령님의 그 원래
통합을 위해서도 그랬고 또 특정 지역적으로도 예. 이제 돼 있잖아요. 예. 통합을 위해서도 그랬고 또 한 가지는 그 역사적인 예를 들었어요. 그때 17세기에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예.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피해 보복을 해요. 그랬더니 더 큰 독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명예회복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예. 영국 사람들이 그걸 알고 보복을 안 해요. 보복을 않고 해외 망명 정부를 세운 사람들이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도 본토인 영국 사람들한테 욕을 해도 그냥 받아줍니다. 그랬더니 이 화해가 돼가지고 영국의 민주주의가 거기가 말하자면 싹이 튼 거예요. 그걸 이제 대신 프랑스와 러시아는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돼가지고 거기는 한참 늦어졌어요. 민주주의가. 예. 그런 예를 대통령이 그걸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집권했을 때는 그런 보복을 않겠다. 우리한테 용서와 화해의 커다란 유산을 남기신 거죠. 예.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떠셨대요? 그때 그 감격은 정말 대단했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만의 감격이 아니었을 겁니다. 모든 지금 네. 그 말하자면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건 그 야당사에도 대단한 것이고 국민들도 참 대단한 거죠. 근데 대통령만의 영광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Let me feel once more the moments of music with you. Music and feelings within it. 근데 그 당시에 경제가 너무 어려울 때 맡아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나라 빚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 고가는 다 비어 있고 언제 그 빚쟁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부터 사는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이 무슨 표현을 하냐면 자기가 국제사회에 조그마한 명성이라도 쌓아 있다면 그 명성을 팔아서라도 달러를 가져오고 싶다. 국가가 지금 내일 모레 부도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달러 찾아서 그 불편한 몸으로 그냥 안 갈 곳, 못 갈 곳 다 간 겁니다. 가서 근데 다행히 그 대통령님이 그것을 유럽 쪽에서 알아주고 미국에서 클린턴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이 확고한 시장주의라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죠. 그래서 외환위기를 벗어난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절대 못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도 본때를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근데, 국제적으로? 네, 국제적으로. 근데 그걸 반전시키면서 정말 눈물이었습니다. 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예. 결국 이제 뭐 예전보다 3년 앞당겨서 결국 그 경제 신탁 통치에서 벗어나는데 그건 참 대단하세요. 그때 그 국민들 근무기 이런 건 아주 국제적으로 굉장히 우리 높이 평가받고 있죠. 예. 그걸 이제 대통령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이런 국민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 말씀 참 예. 좋네요. 이런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라는 게 너무 영광스럽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 군모기가 굉장히 상징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런 국민이라면 뭐 도와주자고 외국에서 막 예. 물밀듯이 우리 그 관심을 표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정말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 그 위대한 저력을, 애국심을 이번에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IT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보 강국이 되는데 큰 역할을 예. 했습니다. 아마 그건 아마 해안이 있으시다고. 80년 초에 청주 교도소에서 복역하실 때 그 당시에 이제 이호 여사께서 이제 그 책을 넣어줬는데 그 중에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3의 물결을 대통령께서 보시고 참으로 이런 세상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야, 이런 세상이 온다면 우리 민족이 어떨 것인가? 내가 나중에 국가를 경영한다면 IT 강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그 엘빈 토플러, 빌 게이츠, 손정희 이 세 사람, 이게 거의 그 세계를 움직이는 IT계를 움직이는 거두들을 친구로 삼는 거예요. 사이버 동지로 만든 겁니다. 끊임없이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한테 길을 묻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IT 강국으로 가는 그걸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퇴임하기 한 몇 달 전에 전자정부가 완성됩니다. 다른 대통령이고 다른 정권이라면 추동력을 잃어갖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몇 달 남겨서라도 전자정부를 꼭 완성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의 그 뭐냐면 IT 강국이 된 겁니다. IT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세계적인 그 IT 강자들과 교분을 맺으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 나온 김에 외국 정상들과의 뭐 일화 같은 거 좀 그런 거 한두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에이펙은 이제 경제 협력체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동티모로 사태가 났어요. 동티모로. 예. 동티모로라는 게 이제 동티모로 독립을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키운 민병대가 인종청소를 하는 겁니다. 아주 절박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경제로 하면 뭐하냐? 지금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이걸 막아야 된다. 해서 그때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 클린턴 장점이 다 그 양반들이 다 이거 좋은 일이다. 그래서 거기서 멈췄어요. 심각한 걸 까닫고 그 인종 청소를 하지 못하게 그 민병대를 철수 명령하고 거기서 휴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병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파병하죠. 예. 10만 명을 구한 겁니다. 10만 명. 예. 대통령이 10만 명 목숨을 구한 거예요. 서거 있을 때 여기 한국에 라모스 대통령이 와서 예. 우리 이호 여사한테도 진심으로 애도했겠네요. 그냥 와서 일부러 와서 참배하고 10만 명 우리 이걸 살려줬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대통령 된 다음에 1998년도 그 아셈에 처음 가졌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화려하게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시라크 대통령이 대통령 얼굴 한번 보려고 줄 섰어요. 얼굴 볼 수가 없어. 이 양반이 너무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한 뛰어나고 예. 대단한 분이라 예. 정상들이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정상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 그게 국격이 높아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된 거하고 전과 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격이 높아진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그또 여유관들이 어떻겠습니까? 뭐 좀 눈물겨운 일이지. 그 옛날에 독재 정권에서 어디 가서 만나주시오 이럴 때하고 딱 가서 그 줄 서 있고 이게 너무 다른 거죠. 좋아하셨던 뭐 격언 같은 것도 있겠죠. 마음에 새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인가 그런데 아주 하찮은 사람들, 아주 작고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사랑하고 돌봐줘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그 성경 구절이. 그 구절을 아주 대통령께서 좋아하셨어요. 그게 본인께서 뜻을 세우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반드시 같이 공존 공영해서 우리 한민족이 한번 같이 손잡고 그게 세계 속에서 인류 국가로 웅비해보자.
남북 정상회담 그때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가지고 그 차에 타고 그 얼마간의 시간 예. 그게 상당히 다들 궁금해했었어요. 예. 혹시 그 자서전에 밝히기 위해서 뭐 그런 말씀 그때 내가 무슨 얘기했다. 그렇죠. 나오죠. 예. 원래 대통령 타시면 그 옆에 이제 이유 여사가 타셔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이유 여사가 탈 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김정일 위원장이 딱 타는 거예요. 이게. 예. 대통령이 놀랬죠. 그러니까 둘이 예, 예. 둘이 가는데 그때 이제 막 그 꽃을 흔들면서 그 예. 평양 시민들이요. 막 그 광경에 대통령이 좀 압도되신 것 같아요. 압도되시고 근데 구슬할 때 손은 잡았습니다. 두 분이. 아, 손 잡았어요? 예. 근데 그 깊은 얘기는 거기서 나누질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안 하셨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대통령 굉장히 존경했어요. 예. 인간적인 그 삶으로 본 그것을 너무 존경하신 것 같아요. 예. 대북 정책의 기본 철학은 무엇이었대요? 하여튼 전쟁은 없이 평화를 하기 위해서 초지일관하셨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햇볕 정책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고 이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유화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햇볕 정책의 요체는 뭐냐면 힘이 있어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힘은 저쪽에서 공격을 하면 즉각 응사하는 것이 예. 햇볕 정책의 첫 번째예요. 예. 그 퍼준다는 말씀도 참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재임 씨.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당신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이게 퍼주기라는 게 이제 언론에서 만든 말인데, 거기 퍼주기라는 게 굉장히 상당히 그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게 북한에 들으면 더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건. 뭐 퍼준다.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퍼준다. 얻어먹는 느낌이 그렇죠. 예, 저쪽에서 그렇죠. 얻어먹는 예. 느낌. 우리는 그 양쪽 다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독일이 1년에 30억 불씩 서독이 동독한테 줬거든요. 예. 우리는 5억 불 줬습니다. 5억 불. 예. 우리가 보통 식량을 지난 10년 동안에 연간 30만에서 40만 톤 정도 줬고 비료도 한 30만 원, 40만 톤 이렇게 이제 줬어요 그쪽에.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평화 아닙니까? 평화.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개성공단을 얘기하는데 개성공단이라는 게 물론 경제적인 이득도 있습니다만 남북이 북한은 5km가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 기지가 군사 기지가 산업지로 바뀌면서 자기는 5km가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럼 그만큼의 평화의 땅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장전왕이야말로 금강산 그 하면서 가장 그 북한에서 남한을 겨냥했던 장전항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km가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것도 평화 수역이란 말입니다. 남북이 철도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유라시아 쪽으로 해서 파리 영국까지 간다면은 예. 물류가 30%가 감해지거든요. 100km 가는 것보다. 예, 대통령께서는 그걸 철의 실크로드라고 이제 예. 명명하셨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말해주네. 그게 예. 되면 정말 뭐 대단하죠. 예, 철의 실크로드면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날마다 노다지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뭐 지하잔이 어마어마해서 뭐 그걸 타고 오면은 이게 퍼오기라는 겁니다. 그게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걸로 퍼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그 대통령들 얘기하셨죠. 근데 그걸 모르고 한 해 5억 불이라고 해봐야 우리 그 전체 한번 국민당 1인당 뭐 5천 원거리인가 됩니다. 그게 쌀 보내는 푸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푸대가 북한 땅을 다 덮을 정도로 많이 지금 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창문 다 그 막고 뭐 문 만들고 그 푸대를 푸대로 쓴다고? 하고 다 푸대를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예. 써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보면서 북한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야 고맙다. 한 가지는 부럽다. 뭐 고맙다는 것은 전쟁을 고마운 사람들한테 절대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전쟁을 예방해요. 고맙다는 건 부럽다. 그럼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맙다는 건 통일을 앞당기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신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삐라를 보내는데 삐라 그 수천 장이 날아가는 거하고 이 그 쌀푸대 하나에 쓰여 있는 대한민국하고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북한 사람들한테 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음. 지금 닭돼지한테서 쌀을 먹인다는데 우리 공부가 주고 하는데 그걸 건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국민의 정부 기간 동안 복지, 인권, 민주주의 같은 그런 가치들이 눈부시게 향상됐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김 전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김대중 정부 때 서죠. 예. 인권위원회가 서고 여성부가 처음 만들어지고 예. 그리고 온갖 억울한 죽음들의 그걸 다 밝히는 그런 의문사 규명위원회, 뭐 과거사위원회 이런 게 다 그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로소 이제 인권 국가로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제도 그때부터 사용이 안 됐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표현을 우리나라가 인권의 등을 처음 단 겁니다. 인권의 등. 하긴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못했죠. 우리 우리나라 예. 인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 뭐 정말 없었죠. 근데 인권의 커다란 등을 달고 그 등이 이제 그 누리를 이제 비치는 거죠. 그리고 인권만 있으면 뭐 합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 나라에서 굶주림과 못 배운 것을 추방하자는 것이 이른바 생산적 복지라는 겁니다. 생산적 복지를 취임 이후 2년부터 이제 실현해 나가는데 예. 그 요체가 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효도를 개인이 뭐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나라에서 효도를 해야 한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복지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생산적 복지인데 그 요체는 교육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나라에서 거두자 이런 거죠. 이게 그것이 이제 인권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 네. 굶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이게 사회적 인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저 정치적 인권도 있어야지만 사회적 인권이 더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인생을 바쳐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하는 바입니다. 남북 간 화해 협력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인정받아서 드디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정말 큰 영광, 네. 엄청난 영광이었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례하고 있습니까? 국민과 그 민족 유지사들한테 영광을 돌렸어요. 예. 대통령께서 그때 이건 내가 받을 상 내가 대표로 받았지만 민주 열사나 의사들 그리고 그 국민들이 우리 현명한 우리 국민들의 덕이고 당연히 그쪽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저 수상 소감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대통령으로서는 그 이상의 이제 더 이상 영광이 없지 않습니까? 예. 수려한 것들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참 인생을 굉장히 이제 관조를 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때 하여튼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임기 말에. 예, 예. 근데 그 당시가 피크가 아니었느냐. 정권 말기에 이제 불행한 일을 겪으세요. 네. 정권 말기에 그 아들들의 구속. 이건 정말 뭐 아버지로서 뼈 아픈 네. 그런 시련기였겠죠. 예. 정권 말기의 속성이라는 게 이 권력이 블랙홀처럼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아주 새 아들 중에 이제 두 분이 그때 예. 구속이 됐는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서 이호 여사님하고 서로 대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아들들한테 그걸 몇 번 경고했거든요.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도 예. 잘하라고 그러고 그 아들들 철수까지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부에서 그런 게 이제 나오니까 아주 뭐 그때 마침 또 그때 월드컵도 일어날 때였어요. 이제 2002 한일 피파 월드컵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꼭 나가라고 했는데 대통령 그때 이 얘기 들으면 대통령께서는 나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저 수료했는데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대통령님께서요 굉장히 이렇게 낯을 가리는 분이에요. 예. 좋을 때는 막 이러도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그 운동장에도 이렇게 가기를 꺼리셨던 거예요. 그때 정말 힘들고 괴로운 나날이었죠. 그래서 그 아들들한테는 어떻게 하셨대요?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그럼 그러게요. 예. 김 전 대통령은 그러면 이제 대통령 물러나시고 나서 나를 어떤 대통령으로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 본인의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민주주의에 헌신하고 네. 남북 통일을 위해서 미랄이 되는 거. 온몸을 바친 예.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은 결과가 참 결국 국민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달라진 예. 경우인 예. 거죠. 그렇죠. 이제 우선 그 초청장이 이렇게 쌓여 있었으니까 예. 그만두자마자 김대중 대통령을 부르는 세계에서 부르는 초청장이 쌓여 있었고 예. 건강이 허락이 안 돼서 못 가신 예, 거지. 예. 그게 쌓여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만약 민주주의가 잘 진전이 되고 남북 화해가 제대로 진척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세계로 눈을 돌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전 지구적 민주주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저 대통령의 사상에서 그 생명평화의 사상을 제가 느끼는데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형제다. 지구 품 안에 있는 생명부치들은 우리 모든 형제다. 지구는 우리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동강댐을 백지화시킨 대통령 아닙니까? 댐 건설을 개발 계획을 세워갖고 처음으로 처리를 했던 대통령이에요. 저는 그걸 아주 그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개발로만 치달았잖아요. 예. 처음으로 그걸 되돌렸어요. 이건 개발이 안 하고 한번 보자. 대신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보자 해서 동강댐을 백지화시켰어요. 저분께서. 그러면 예완이기가 없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갔다면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명과 이런 그 전 지구적인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아마 그 활동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평가가 있는데 한 시대의 스승으로서 존경을 받는가 하면 이른바 그 보수 정치 또 뭐 지역주의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또 좀 이런 평가가 바뀔까요? 아 그렇죠.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믿은 게 예. 국민과 역사를 믿었습니다. 예. 국민과 역사를 믿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이 땅을 지배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또 다른 평가를 받고 우리한테 평화가 무엇이고 인권이 무엇이고 민주주의가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준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평가할 겁니다. 예. 네. 젊은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느끼고 본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좌절하지 않는 삶. 그렇게 희망적인 말씀. 예. 그냥 도전하는 삶. 예.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어도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인동초. 정말 인동초. 그건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정말 암울하게 어느 골짜기에서 참 예. 자기 주어진 운명이 아주 가오하더라도 그건 믿고 살고요. 또 밟아도 예. 일어난다. 그 예. 희망을 갖고 예. 그래 그것이 이제 삶이고 참 많이 밟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남기신 업적도 중요하지만 대통령님께서 하려고 했던 하여튼 그 노력들, 하여튼 그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그 노력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대 스승이자 선각자로서 많은 이렇게 존경과 또 사랑을 받기도 했고 또 반대로 정적 또한 참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질곡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통령께서는 행복하셨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위대하지만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인간- 안쓰러운 그 느낌이. 위대하신 삶인데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예. 대단히 위대하시고 엄청난 그 산맥 같은 삶인데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는 것처럼 어제자하고 한 그런 게 그 늘 그랬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냥 평화와 눈물에 계신 거 아닌가.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와 나라의 발전 그리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5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6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수십 년을 망명, 연금,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취업과 고통도 있었고 수많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친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저 역시 죽는 것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고 죽더라도 타협을 거부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역사는 결코 불의에게 편들지 않습니다.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 패배가 없습니다. 일생 동안, 특히 지난 5년 동안 저는 잠시도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민족과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국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경제 대국의 꿈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도 언젠가는 실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같이 단결합시다. 큰 계의를 위해 협력합시다.